LG투자증권 조연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급등에도 코스피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2거래일 연속 출회되면서 주로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매도가 강해졌고요. 여기에다가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더 출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가 조금 더 앞당겨져서 오늘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기술적 반등의 연속성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약세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앞으로도 이 기술적 반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전날에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으로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8%, 또 토픽스 지수도 2.1% 상승을 했고요. 인도 증시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심천, 항생 종합지수 전반적으로 보합 마감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혜 혜택 관세 제도가 오늘부로 실행이 되면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에 따른 인도 경기의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이번에 종근당이 한 3.73%로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회사의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열사인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는 2014년 매출액이 546억, 그리고 영업 적자가 77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유산균 프로바이오티스 제품을 출시한 이후 새롭게 2017년 락토픽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8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1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견조한 증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현충을 지난 이후에 이제 모레 투자자들이 돌아올 텐데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일단 금요일 주식시장 흐름은 아무래도 저희가 휴장일 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전망이지만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멕시코 무역 관세가 해결되는 분위기이고 또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협상 기대가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최악의 투자 심리 센티먼트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지만요. 일단은 G20 무역 장관의 회의가 다음 주 8일, 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긍정적인 합의 소식만 전해져도 반등폭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정도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경제 지표가 또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84개월, 7년 연속 흑자 행진이 끊긴 겁니다. 정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4월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 2012년 4월 이후 7년, 즉 8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과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입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5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2% 넘게 줄어든 게 결정적입니다. 이는 반도체 단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세계의 교역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4월에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집중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당 지급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배당 소득 수지는 49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14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폭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여행 운송 수지가 개선된 덕입니다. 경상 수지는 5월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많지만 흑자폭이 줄면서 2012년 이후 7년 만에 600억 달러 달성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데다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총 1년 6개월 연속 시행하는 것으로 역대 최장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인하됩니다. 출고가 2천만 원 승용차 기준 납부세액은 43만 원 줄어듭니다. 2,500만 원 차량은 54만 원이 싸집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내수 부양을 위해서며 세수 1,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내수 유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6개월 더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소세 인하가 장기화되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후 판매량이 늘지 않거나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개소세 인하 종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정부가 고액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보내고 재산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화와 달러화를 병원과 집에 숨겨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정부가 A씨 같은 얌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한 이들은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또 여건이 없는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없는 체납자에겐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꼼수도 어려워집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체납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 판매 중지 결정이 내려진 지 66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 처장이 공식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의경 식약처장이 오늘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오는 14일까지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등록 후 6개월 내에 1차 검진을 완료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1회 무릎 엑스레이와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하고 이후 5년은 문진 등으로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피해 상황에 대비해 코오롱 측과 보상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혜 의혹은 부인했죠? 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에 인보사를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중 6명이 반대했음에도 2차 회의를 열어 허가를 내줬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고 어제 식약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원회 회의보다 앞서 이뤄진 인보사 임상시험 3상 시험계획 승인 과정을 고려하면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특별 관리 지역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추가된 지역이 어딘가요? 네, 특별 관리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경기도 고양과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곳입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하는 야생 멧돼지 습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특별 관리 지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 초소, 거점 소독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또 관리 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돼지 먹이로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농가에는 사료 구매 자금과 축사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양돈 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 검사 결과도 나왔죠. 네, 다행히 아직까지 감염된 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 10곳 347개 양돈 농가 중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모두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1차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접경 지역 내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 위험을 고려해 방목 사육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관리와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검역과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사측과의 대표단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야간 근무조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PC 삼림이 다음 주부터 일부 완제빵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대상품목은 실키 크림빵 등 모두 123종으로 평균 6.9% 오르게 됩니다. SPC 삼림 관계자는 관리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판매된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점유율 2.1%로 지난 1분기보다 한 단계 오르며 8위를 차지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변동 없이 4위와 6위를 지켰습니다. 2019 코리아 렌털쇼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총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엔 생활가전을 비롯해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렌털 상품이 전시됩니다. 현장에선 바이오 상담과 100원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까지 모두 1,800채 넘는 주택들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사업을 통해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6.25 전쟁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92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경기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접경 지역을 현장 방문해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해당 양돈 논장에 방제 소독과 함께 농장 주변의 생석해 벨트 구축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와 관련해 1,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진칼 경영권 분쟁 본격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데뷔전을 치르자마자 외부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견제해온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KCGI가 한진칼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죠. 한진칼은 KCGI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사인을 선임해서 고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의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서 주총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또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를 회장에 선임한 안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진 측은 어떤 입장이죠? 네, 일단 한진그룹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KCGI의 소송 제기는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40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히려 퇴직금과 함께 퇴직 위로금을 최대 800여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KCGI의 의도는 뭘까요? 아무래도 상속세 마련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네, KCGI 이번 소송 제기는 조원태 회장을 흔들어서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승계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원태 회장의 KCGI 관련 발언이 더 자극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진칼의 주주이고 큰 대주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2대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아무래도 보유 지분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처럼 총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에 나선 것은 실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성부 펀드 KCGI는 지난해 말부터 이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에 회사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한진칼 지분을 15.98%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강성부 펀드의 그 자금 출처가 어디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 한진칼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KCGI 역시 투자자들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한진칼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1,400억 원의 자금을 블라인드 펀딩으로 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위상의 국적 항공사에 대한 경영권을 논의하려면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지적인데요. 누가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맥주 4캔에 10,000원 예고.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부터 바꾸기로 했는데요. 50여 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번 개편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소비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광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세금 부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우선 술에 붙는 세금은 총 3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세가 있고, 그리고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2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물론 소비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고 주류 회사가 내지만 가격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3가지 세금 중에 주세가 이번에 바뀐 건데
지난 2년간에 실제로 냈던 평균 부담, 세금 부담인 1리터당 830원으로 일단은 가격은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세금을 붙이게 되면 이제 맥주의 종류별로 세금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20원 정도 부담이 늘었고 페트병 맥주는 보시는 것처럼 40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캔맥주가 이 주세 개편의 대표적인 수혜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700원대에서 1,300원대로 400원 넘게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생맥주가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 450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생맥주 위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수제 맥주 업체 등이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20% 깎아주는 유예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주세 개편을 설계할 때 대형 주류 회사들의 최근 2년간의 생산량을 좀 참조를 해서 세금 부담의 총액이 변화하지 않도록 세금 체계를 짰습니다. 그래서 830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뭐 부담의 변화가 없으니 가격을 변동할 이유도 적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캔맥주가 유독 좀 세금에서 혜택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종 할인 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바뀌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세금 부과 체계가 바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행 주세는 출고가, 그러니까 맥주의 원가에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쌀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는 뜻이니까 맥주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값싼 원료를 써서 최대한 많은 맥주를 생산해내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원가와 상관없이 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리터당 830원이 부과가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비싼 원료를 써서 좋은 술을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뭐 싼 술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고급 술을 생산할 유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맥주와 함께 막걸리도 같은 방식으로 주세가 개편이 됐는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료의 편차가 큰 종류의 술이어서 특히 막걸리 업계의 변화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4캔에 10,000원 행사로 수입 맥주들이 점유율을 늘려왔었는데 앞으로 이 시장 판도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용량별로 주세를 매기게 되면서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 관련해서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맥주의 원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나 예상 이윤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비나 예상 이윤 같은 것들을 빼고 수입 신고 가격만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봐왔는데요.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세부담이 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맥주들을 수입하는 이 국내 대형 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부담의 총액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 맥주가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류정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관세청이 면세 화장품을 산 뒤에 출국하지 않고 국내로 빼돌린 보따리상을 추적하겠다면서 면세 전용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발표가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 기자. 네. 이 국내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이 돼서 관세청이 대책으로 면세 전용 표시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면세 전용 표시제 시행 배경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산 뒤에 출국하지 않고 이를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같은 제품인데도 저렴한 면세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 화장품에 면세용이라고 표기를 하는 즉 면세 전용 표기제를 시행을 해서 국내 유통을 막자는 제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국회와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와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달 29일쯤 관세청이 면세 전용 표시제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연기가 된 겁니다. 네, 왜 연기가 된 겁니까? 네, 관세청은 국회와 일정 조율이 안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를 알아보니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이대로 발표했다가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바로 LG 생활건강의 후라는 제품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인데요. 두 회사가 면세 전용 표기 방식이라고 제출을 한 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스티커는 떼버리면 되고 그 스탬프는 지워버리면 그만인 셈입니다. 네, 업체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세청이 해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신용만 낸 셈인데요. 업체들 나름의 고충도 있습니다. 용기에 면세품이라고 표기하려면 일단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외국산 화장품에는 별도 표기를 안 하면서 굳이 자사 면세품에만 표기를 할 경우 제품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네, 리 기자, 또 최근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만 60세인 정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화두를 던졌는데요. 네. 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1차 그 회의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거든요. 고용부도 내부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었습니다. 국회와도 협의 중이었고 일본 사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덜컥 정년 연장 화두를 꺼내면서 고용부에서는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통계청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고용의 질 지표를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요? 네, 그동안 없던 통계를 만들려다 보니 이제 일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요. 네. 고용의 질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파악해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일에 대한 만족도나 보수 등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지표를 넣고 뺄지 기초자료는 어떤 거를 사용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서 지표를 선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는 다소 힘들고 빨라야 내년에나 통계를 볼 수 있다는 게 통계청 안팎의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조금 전에 5시를 기해서 점거를 풀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5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점거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흘 만에 이번 파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협의체에 양대 노총 산악크레인 노조와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그리고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된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정부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조금 전 5시를 기해 점거와 파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힘주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성적표가 참 안 좋습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득과 저축률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죠. 사실 경제 상황이 좋다, 나쁘다 단정지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관점, 이에 여러 해석과 전망들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 전 부문이 총체적인 부진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로는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어떻게 봐야 할지 꼼꼼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오후 토론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 전에 최근 경제 지표들을 먼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최 교수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이 0.4%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0.4%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뭐 속보치에서는 0.3이었는데 지금 네. 0.1%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사실 뭐 경제 성장이 0.4% 역성장했다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뭐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듯이 대할 건 없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지금 엄중함, 위기의 엄중함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좋아지고 있다. 2분기면 다시 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적자, 경상수지 적자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아직도 600억 달러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바깥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중하게 이 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선제적이든 방어적이든 해야 될 부분들이 가려지는 듯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억누리려고 그러는데 경제적 심리는 항상 성과에서 나오지 정부의 어떤 이 방향성 제시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추산했던 숫자도 안 좋았는데 근데 그 숫자보다 더 안 좋게 최종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경제 성장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자리까지 말씀을 드리면 0.34였어요. 네. 그래서 반올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0.3이고요. 3이 됐군요. 네, 그다음에 0.4가 된 거는 0.37이기 때문에 아, 반올림에서 그렇게 되는군요. 0.4가 돼서 네. 사실은 차이는 0.03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출이 우리가 마이너스 2%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게 6%대까지 떨어진 부분들에서 0.03이 차이가 난 부분이라서 큰 네.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수치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런 네. 수치들이 있다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 GDP 증가율이라고 본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또 명목 GDP 증가율인데요. 명목 GDP와 이제 실질 GDP를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명목 GDP는 물가가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서민들 입장에서 더 체감하는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네.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성장 속도가 더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체감하는 경기가 참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네. 지금 문자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3358님인데요. 네. 건축 일을 하는 남편이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네요. 네. 경제의 어려움을 절실히 체감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좀 보죠. 지금 국민소득도 줄고 저축률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거 결국 가계 지갑 사정이 얇아졌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의존도 소득이 주니까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한 급 대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2017, 18년에 금리가 초저금리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 국면에 있는데 역시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제 부채로 메꾸다 보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늘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을 겪으면서 좀 더 국민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최 교수님, 네. 이게 7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네. 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이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가는 그러한 버팀목 두 축 중에 한 축이 지금 부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중함을 가져야 되는 게 한국의 경제 위기라는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예. 외환위기라든가 또 무슨 금융위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2000년도 IT 버블, 그다음 뭐 2012년도에 유가 공급 다 뭐부터 시작하면 경상수지 악화가 되고요. 그거 인해서 한국의 이 돈의 가치가 타락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에 단초를 제공한 거는 경상수지의 악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전방위로 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문제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자, 이런 경제 흐름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실장님,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네. 기존의 2.9%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 네. 이 경제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 경제 역시 대외 변수가 컸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1월 달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볼 때 그 부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 부제가 darkening skies,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하늘이라고 네.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 한 번 0.3%포인트만큼이나 하향 조정했거든요. 결국은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점점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적인 변수,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또 기업들은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 부진, 또 소비자들은 또 소비에 옮길 수 없는 여러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 겹겹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0458님, 건설, 제조업 모두 일이 없어서 힘드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 교수님,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초,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했던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100%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건 아주 단기적이고 그냥 뭐 피상적인 그런 충격이지만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14대 산업을 보면요, 다 내려왔어요. 즉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가 지금은 심각하게 표면 위로 떠오른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면 우리는 뭐 기초부터 흘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늪에 떨어져서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네.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에 있다. 네. 저희가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번 이 경제 성장률을 같이 의논하면서 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참담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1%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1%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뭐 심심치 않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이걸 경제 위기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먼저 실장님, 네. 지금 한국 경제 위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체냐, 둔화냐, 위기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위기라 한다면 경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적으로 1, 2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0%대를 기록하는 것을 위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경제 성장률의 둔화,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금 이 한국 경제가 좋다고 표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이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충격, 위기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속도의 급진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이런 성장률 둔화, 장기 침체 이런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위기입니까? 근데요, 이게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람이 대화를 안 할 때가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 대답을 안 합니다. 경제가 위기죠. 이게 위기가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제 위기다는 것들의 진단을 분명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전문인,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내려주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뭐 사실 도구화된 그런 경제 정책을 일편단심으로 가는 부분이 더욱더 위기를 이제는 더 큰 매로 얻어먹는 그런 상황에 경제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되게 엇갈리는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뭐 4030님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경제 4365입니다. 경제 위기로는 너무 과도하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렇다면 네. 올해 2%대 중반대 성장 달성 가능합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의 후반대로 갔고요. 우리가 네. 크게 보면 내수가 2.5%의 성장을 가려면 내수가 1.5%를 차지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1%대를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5개월, 6개월째 지금 수출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내수 지금 뭐 내수 증가율 0.1%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했던 2% 중반대 이 달성은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2% 중반대 달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이게 참 질문이 네. 이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우문인가요? 우리 스스로 우문이 된 게 뭐냐면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요 2.8%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그 밑에 있는 숫자 갖고 우리가 이것이 뭐 위기다 아니다. 잠재 성장률 밑으로 간 자체가 위기다 이거죠. 네. 김술진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엄중하다,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위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거, 마이너스 0.4, 이 숫자에 좀 많이 민감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대 중반이다라는 경제성장률, 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이해하시려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전년 동분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와 대비해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전년 동분기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년 동분기 경제성장률은 1.7%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1.7% 성장률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성장, 마이너스, 침체 이런 단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중에서 특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또 수출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진작 혹은 투자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입안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8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역성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4분기는 특별히 재정 지출이 집중 투입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 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컸던 시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는 그렇지 않은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전체 재정 지출 규모가 470조 원을 넘고 또 추경까지 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 3, 4분기에 또 집중된다면 지금 1분기의 이런 실적만큼은 아닐 수 있겠다. 나름대로 2분기 이후에 나름대로의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는 분명한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읽어보면은 5166님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7058님 안산에서 제조업 하시는 안산에서 정비 공장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금 0953님도 계셨습니다. 자, 사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소주성이죠.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이 소주성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실패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 교수님, 뭐 이 얘기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소주성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뭐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만 지금 뭐 문자 오신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해리 트루만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위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시작하면 침체고 내가 직장을 잃기 시작하면 불황이요 공황인데 지금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불황이자 공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주성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경제 정책으로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복지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꿔주세요. 이제 불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이 소주성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방법론들이 지금 현실 경제를 좀 인식하지 않은 현실 경제의 동향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정책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공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공약이 어느 시점이든 막론하고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굉장히 둔화세가 지속되고 어려운 경제가 지속될 때는 어쩌면 임금 인상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 임금 줄었어요,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 일자리 잃었어요 하면서 힘들 거거든요. 결국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방법론은 일자리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우리 김 시장하고 저희가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야, 오늘은 꼭 대안을 좀 얘기를 하자.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근데 김 시장도 하나를 갖고 왔고 저를 하나 갖고 왔는데 둘 다 무릎을 딱 쳤어요. 제 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감세해야 됩니다. 감세. 그래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다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긴축적 재정 정책이 된 거예요. 지금 완화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임팩트 좋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세로 갑니다. 감세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의 활기를 찾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대안 그러면 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많이 있듯이 지금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 공약과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일인데요. 지금 역성장,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지금 실적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는 그 근간 중에 하나가 건설 투자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그 밖에 여러 서비스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동할 만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든 다 사용해서 경기 부양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기조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경기 부양에 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마저도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보니까 0953님 감세에 공감한다, 막 그런 공감한다는 말씀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을 못 만들고 있는데 네. 흐름을 못 만드는 것에 대한 핑계가 많아요. 지금 네. 이거다 저거다 네. 그다음에 핑계란 게 뭐 잘못된 거 그건 아니라 큰 무슨 가치관으로 지금 핑계가 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네. 흐름. 네. 예, 마지막 클로징으로 저 6348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부가 간섭만 하지 비전이 안 보인다. 비전이 네. 뒷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정말 지금 국민들이 절실한 거는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